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초완성반 오늘 28강 진행을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부터 용신법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6개의 주요 용신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6개의 용신법 외에도 기타 자기 맘대로 자기 식대로의 다양한 개인 맞춤형 용신법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 명리업계에서 용신이라는 말이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넘어야 될 산이기는 한데 이게 뭔가 명리업계의 표준 규약으로 용신법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명리 초보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실은 표준 규약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왜?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주요 많이 쓰이는 용신법 6개, 그 중에서도 특히 앞에 있는 3개가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근데 이게 용신법에 따라서 그 용신법이 추구하는 어떤 좋고 나쁨이 다르고 그 용신법이 여러 가지가 각자 다른 글자들을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주를 하나 들이댔을 때 격국용신법에서는 이 글자가 용신인데 조용신론에서는 조 글자가 용신이고 중화억부론에서는 또 조 글자가 용신이며 또 전황용신법에서는 요 글자가 용신이고 또 병약용신론에서는 또 조 글자가 용신이야. 그리고 또 각자 많은 명리인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칵테일에서 쓰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용신법으로 보자면 이게 용신이고 저게 용신이고 요게 용신이고 요게 용신이고 어떤 분은 사주 원국에 용신이 없고 운에서 들어오는 게 용신이고 또 어떤 분은 무슨 소리냐 사주 원국에 있는 걸 용신으로 써야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부터는 이게 취향적 영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범용적인 명리를 가리키는 입장에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호신생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용신 만능론과 용신 무용론이 있고 용신 절충론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호신샘은 용신 절충론에 가까워요. 예전에 가끔 제가 용신 만능론을 비판하는 좀 얘기를 했더니 댓글에 호신샘은 용신 무용론자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서 아니 저는 용신 무용론자가 아니라 용신 절충론자인데 쉽게 말해서 용신이 절대적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취해서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면 되는 거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사실 호신샘의 관점은 사주의 어떤 키포인트를 잡아서 해석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주 8글자의 조화를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를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운, 나쁜 운, 좋은 글자, 나쁜 글자 뭐 이런 형태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호신샘이 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다 필요한 거다라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다 필요한 거야. 내 앞에 지금 그 섞어찌개가 왔는데 섞어찌개다 보니까 부대찌개, 김치찌개, 스팸들이 다 들어있어. 그러면 이 찌개 속에 들어있는 뭐 소세지는 나쁜 거고 돼지고기는 좋은 건가? 뭐 거기 있는 감자는 나쁜 거고 뭐 콩나물은 좋은 건가? 뭐 그런 거 아니잖아. 물론 그걸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사실 그분의 개인 취향인 거잖아. 콩나물 싫어하는 사람이 왜 콩나물을 넣었어?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거니까. 고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왜 넣었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취향적인 것이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주의 용신법에 너무 구애받지 말아라. 필요한 건 취하고 뭐 필요하지 않은 거는 넘어가라. 호신샘은 사주를 볼 때 8글자의 조화를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8글자 모두 필요한 글자다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내 사주 8글자에서 이 글자는 내 인생에 어떤 현상이나 어떤 작용을 주로 일으키고 있고 이 글자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또 이 글자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또 이 글자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 글자는 좋은 글자고 이 글자는 나쁜 글자고 이게 얼마나 참 어이없고 무식한 풀이법이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용신론으로 좋다 나쁘다를 맨날 구분을 하니까 용신운에 망한 이유는 뭐 맨날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 용신운에 망할 수도 있지. 망하는 게 그 사람한테 장기적으로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망하는 게 나쁜 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좋고 나쁘고의 기준하고 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의식의 이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어떤 신의 입장에서 좋고 나쁜 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사주라는 게 우리 인간 나부랭이가 짠 게 아니잖아. 우리의 운명 프로그램을 우리의 에고 수준에서 짠 게 아니잖아. 훨씬 높은 수준에서 짰으니까 이 운명 프로그램을 만든 나의 높은 의식 기준에서는 이것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용신론은 필요한 만큼 절충해서 쓰시라. 각각 사주 8글자는 다 필요한 역할들이 있고 어떤 관점에서 사주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글자가 중요할 수 있고 또 저런 관점에서 보면 저 글자가 중요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글자가 중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복합적, 종합적, 다차원적 해석을 해보는 게 좋겠다. 옛날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선악 구분이 분명한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제가 어릴 때 보던 배달의 기수, 뭐 또리 장군, 뭐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은 선악 구분이 분명하고 또 사실 선악 구분이 분명한 게 보기가 편해. 쉽잖아. 뭐 태권브이, 마징가제트 다 선악 구분이 분명하지. 나쁜 놈은 일관되게 나쁜 놈이고 좋은 사람은 일관되게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요즘 현대의 많은 드라마나 영화, 미드 시리즈, 뭐 한국 드라마 이런 내용들은 대체로 입체적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나쁜 사람도 입체적 캐릭터고 좋은 사람도 입체적 캐릭터야. 이 입체적 캐릭터라는 게 뭐야? 저마다 각자 자기 사정이 있어서 뭐 살인을 저질렀고 도망을 다니게 됐고 뭐 좋은 일 도망가다 좋은 일도 했고 나쁜 일도 했고 마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래에서 뒷돈 받는 형사였고 또 뒷돈 받는 형사라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또 주인공을 구해주기도 하고 또 의리도 있고 그런 다면적 구조. 집안에서는 훌륭한 가장인데 밖에 나가서는 사기치고 절대적인 요소는 없더라는 거죠. 사실 운명을 바라보는 측면도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쁘다라는 이중적 잣대로 보지 말고 이런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인 구조로 우리 좀 보자. 네, 그런 관점입니다. 자, 오늘은 그 용신론 두 번째 시간인 격국용신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격국용신론은 앞으로 한 5-6번 정도 강의를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격국론은 우리가 이 명리 기초 완성반, 즉 기초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구조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초보 명리인이들이 명리산을 올라갈 때, 명리하는 어린이, 명리인이들이 명리산을 오를 때 어떤 만나는 장벽 중에 하나가 용신론인데 용신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자. 근데 용신론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호불호 없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신법이 격국용신법이고 이 격국용신법은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이 규칙을 어느 정도 정하고 나면은 그 사주의 어떤 형식과 분류를 해볼 수 있다. 이거를 통해서 사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같은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격국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28강 격국론의 통변, 격국용신법.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테마, 사주의 격. 그러니까 격국에서 격이라는 말은 어떤 형식을 따질 때, 격식을 따지다라고 할 때의 격입니다. 사주의 형식을 말하는 거죠. 요즘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사주의 장르나 영어식 표현으로는 뭐 테마, 카테고리 분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국론은 사주를 카테고리 분류 형식을 나누는데 크게 8정격으로 분류하는 방식과 10정격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넓게 보면은 10정격 체계고 그 중에서 좀 줄여서 보면은 작은 범위로 보면 8정격 체계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8정격하고 10정격의 차이는 위에 있는 8개는 똑같은데 이 10정격 체계에서는 비견이나 겁재를 격으로 삼는 양인격이나 걸록격도 격으로 보자라는 형태로 10정격이고 근데 이제 이 격국론을 만든 심효첨 선생님께서는 비견겁재는 격이 아니다 내지는 월지에서 비견겁재가 투출되더라도 그거는 격으로 볼 수 없다라는 다소 비견겁재를 장르로 구분하지 않으려는 좀 성향을 가지고 계셔서 비견겁재를 격으로 보지 않을 때에는 8정격 체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견겁재까지도 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월지에서 투출됐으면 이라는 관점에서는 10정격이라고 해가지고 이 8정격 체계에다가 양인격 또는 겁재격 양간에서 양인격, 음간에서는 겁재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록격이라고 하는 양인격은 겁재, 월지가 겁재. 걸록격은 월지가 비견일 때 이제 10정격 체계입니다. 근데 포괄적으로 사주 명리학계에서는 이 10정격 체계가 주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냥 10정격 체계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주 격국론에서는요, 이 용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격 체계와 변격 체계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내격 사주와 외격 사주라는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격은 내격이라고 되어 있고 변격은 외격, 그러니까 대문 밖의 격이다.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비주류적인 대문 밖에서 쓰이는 격이다 해가지고 이 정격 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격은 다 외격 또는 변격이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변격 체계 안에서는 어떤 용어들이 쓰이냐면 종격류라고 종격이라는 거는 무언가에 종하다, 따라가다,
강하거나 왕한 기운에 휩쓸려서 같이 강하는 거를 종하다라고, 뭔가에 종속되다 할 때 그 종자예요. 종속되다. 종왕격. 이거는 이제 비경겁제나 인성을 따라갈 때 얘기. 뭐 종악격. 이것도 나를 따라가니까 비경겁제를 따라갈 때의 얘기. 종제격. 돈을 따라갈 때의 사주. 종살격. 권력, 특수한 권력을 따라갈 때의 형태. 이런 형태들은 십성적 용어를 사용해서 어떤 특정 십석을 따라간다라는 형태로 표현을 한 거고, 이제 십성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행적으로 표현할 때는 곡직격, 사주에 목이 많을 때, 월지를 포함하여 사주에 목이 많을 때, 뭐 많다라는 거는 보통은 종으로 많다 정도로 하려면 한 6개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삼합이나 방합 체계를 통해서 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종이라는 말을 하려면은 뭐 못해도 5, 6개 정도 특정 성분으로 돼 있으면 종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주관적이라서 명리가에 따라서는 목이 3개 있는데도 곡직격이다, 뭐 종왕격이다, 종제격이다라는 식으로 종격 내지는 특수격을 좀 뭐라고 표현할까? 안 좋게 표현하면 좀 남발하시는 케이스들도 있어. 보통은 남발하는 케이스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일반적인 사주 관법으로 사주 풀이가 되지 않을 때 이 사주는 종격 사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있는데, 솔직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신쌤은 좀 의견이 다르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솔직히 좀 이게 호신쌤이 비호감을 유출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명리 실력이 없어서 지금 죄 종이라고 외치는 거다라고밖에는 볼 수. 이런 그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주가 해석이 안 되면 뭐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겠다고 했는데, 사주가 해석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 종격이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곤란하죠. 사실 종격이라는 사주, 만약에 초보 명리가가 이 사주 종격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나 이 사주 몰라라는 말하고 사실 별 차이가 없는 말이야. 종격이 돼서 어쩐다고, 몰라. 종격은 확 좋거나 아니면 확 나빠 이러고 끝,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현대 사주를 보게 되면은요, 사실 종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동일한 사주라고 해도 종하는 사람이 있고 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오행으로 종했다고 쳐. 예를 들어서 뭐 관살이 6, 7개야. 그러면 이걸 관살이 사주의 편관, 정관 합쳐서 6, 7개면은 그걸 보고 뭐 종살격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월지 포함해서 관성이 많으면. 월지에 따라가는 거잖아, 그 형태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동일 사주자 중에서도 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뭔가에 종한다, 종속된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모모에 미치다 정도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종제격은 뭐야? 돈에 종했다라는 말은 돈에 미쳤다라는 뜻인 거야. 돈에 미침은 돈에 환장을 했다, 돈을 추구를 한다. 보통 그런 사람은 돈이 우르르 망가지면 내 인생이 다 망했다고 생각을 해. 왜? 돈에 올인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돈을 잃고 나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내지는 돈을 잃고 나서 진정한 내 인생을 찾았어요. 뭐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 근데 종제를 해버리면은 돈의 모든 걸 다 걸어버린 거야. 보통 그런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요? 푸르른 강을 가지, 이제. 푸르른 강을 가. 다리 위에서 머뭇거린다고, 이제. 아니, 근데 돈을 잃으면 다 잃는 건가? 그러고 나서 내 자유를 찾을 수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 종살, 권력에 종하다 같은 거야. 이런 경우가 권력에 몰입해서 권력과 함께 살다가 그 권력 무너지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어떤 권력에 믿었는데 그 권력 무너지면, 그 이승만 정권이 무너질 적에 함께 무너진 사람들이나 군사독재 정권이 무너질 때 함께 몰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권력에 몰빵을 했는데 권력이 무너지니까 자기도 모든 걸 잃었다 같은 형태일 때 뭔가에 종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 그런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오히려 종하는 형태들은 과거 시대, 옛날 시대에는 종하는 사람이 많았어. 옛날에 보통은 어떤 멸문지하라는 말 있죠. 그 뭐 영모에 휩쓸려가지고 멸문지하를 당했다. 대체로 어떤 사람이 멸문지하를 당해? 권력에 종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잃으면 권력만 잃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그 멸문지하 당한 거잖아.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여자들은 다 노비로 팔려가고 남자들은 아기까지 다 죽여버리고 사돈의 팔촌까지 싹 다 그냥 실을 말려버리는, 이거 멸문지하 당해. 그 권력이 무너지면서 같이 죽는 거야. 옛날에는 권력이 무너지면서 같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 돈이 무너지면서 같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요즘 시대는 뭐 남편이 공직에서 잘렸다고 뭐 부인이 잡혀가요? 안 그러죠. 뭐 장사하면 되잖아. 옛날에 그 유명한 사건 있죠. 그
유명한 검찰총장이셨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정권 권력 측에서는 야, 댓글 공작 수사하지 마 그랬는데 그 검찰총장이 소신 있게 댓글 공작을 수사를 해가지고 안기부장을, 그러니까 국정원장을 구속했어. 그랬더니 검찰총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생아 사건을 이제 드러내가지고 이 사람 혼외 자식이 있다 해가지고 망신을 줘가지고 스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근데 명예를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검찰총장이 모두 다 내 탓이오 하면서 내가 물러나겠소 하면서 그 혼외자를 부정하지 않고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되게 멋지게 내가 물러나겠소. 죄송합니다. 네, 멋있죠? 네, 물론 뭐 그걸 따지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분이 이후에 권력 쪽에 안 가고 이후에 2, 3년 후에 미술가로 다시 태어나서 미국에서 전시회를 열고 한국에서도 전시회를 열고 그분의 그림 수준이 상당하더라. 그래서 이거 원래 예술을 하셔야 될 분이 검찰총장을 하셨구나 같은 느낌이죠. 그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된 경우일 수도 있어. 그런 분들은 옛날에 권력 무너지면 다 모가지야. 옛날 같았으면 바로. 근데 그분은 무너지지 않았어. 새로운 인생을 찾았어. 그러니까 종하지 않은 거야. 요즘 현대 시대에는 종한 사람이 그닥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 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주. 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주는 있어. 특정 오행이 몰빵되는 경우나 삼합과 방합 등을 통해서 특정 오행 기운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 근데 동일한 사주라고 해도 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요즘 현대 시대에는 사주를 볼 때 이 사주를 보고 무조건 특정 오행이 많다고 해서 종격 사주를 외치면 안 되고 이 사주는 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주인데 정말 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사람의 삶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야 돼. 같은 사주라도 종할 수도 있지만 종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그 사람의 영혼의 성숙도나 전생 카르마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반응을 해서 근데 그 사람이 뭔가에 지금 미쳤어. 나 이 자리에 오르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 다 때려 죽일 거야. 나 그만두면 나 물러나면 죽을 거야. 하고 뭔가에 그냥 미친 듯이 절절절절 하고 있고 정말 그걸 잃었더니 자살을 해버렸다. 그럼 종한 거야. 근데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럼 종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떤 사주는요. 어느 시기, 어느 대운에서는 권력이나 재성에 종했다가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종에서 풀려나서 또 여러 글자를 써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달라요야. 근데 어떤 사주를 가지고 무조건 종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들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는데 이거에 너무 매몰되지는 마시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격국론으로 사주를 구분하는 체계인데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내용은 이 십정격 체계를 공부를 하실 거고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거의 볼 일도 없고 거의 이론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도 거의 맞지 않으며 그리고 설사 종격 사주가 생겼다고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풀 건데? 이 종격이라는 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곡직격 같은 경우는 뭐 목의 기운으로 흘러가니까 목의 기운을 방해하는 목의 기운을 생해주는 인성 기운, 수기운이나 목의 기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화기운을 되게 좋다고 수, 목, 화까지를 좋다고 보고 목의 기운이 무언가를 파괴하거나 극하는 토의 기운이나 목의 기운을 방해하는 금의 기운을 만나면 대흉이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치면 이런 격들은 대부분 지지 육충을 때리는 이 40대, 50대, 60대의 대흉을 만나게 돼 있어. 대부분 그렇지 않아. 반대 기운 만나면 대부분 갈아타요. 대부분. 반대 기운으로 갈아타. 그전까지는 일제시대에 친일파로 부역을 했는데 갑자기 미군이 들어오면 갑자기 일장기 버리고 저 미군기 들어, 미군기. 그러다 인민군 들어오면 갑자기 인민군기 들고 그러다 또 국방군 들어오면 또 갑자기 태극기 든다고 또. 그런 형태들이야. 대부분 우리나라에 살아남은 일제시대부터 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야. 일본기 얼른 뒤로 버리고 미국 국기 들고 대한민국 국기 이승만 만세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죠. 다음부터 또 왜 자꾸 사람들이 너무 확대 해석을 하니까 네, 손님 떨어지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승만 존경해요. 네, 뭐 이게 다 알아서 갈아탄다고. 요즘 시대는 다 알아서 갈아타. 옛날에 융통성이 어떤 시절에는 하나에 매달렸다가 그거 망하면 같이 멸망을 했겠지만 자 그런 느낌으로 봐야 돼.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할 때 이 병격 종류는 거의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왜? 평생 만날 일 없음. 거의 대부분 만날 일 없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격국론의 체계 정립은 중국 청나라 시대 1700년대에죠. 시묘첨 선생님이 집필한 자평진전이라는 책에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자평진전을 원문 해석을 하면서 1년 동안 많이 배웠는데 참고로 이 자평진전의 책이 대표적으로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명조를 연구해서 만든 체계예요. 그러니까 소시민, 소상공인, 그래서 자평진전의 명조에서 여자 사주는 없어요. 뭐 유명 사주 중에 여자 사주가 없어. 왜? 당시에 여자가 유명할 리가 없고 여자가 관직을 얻을 리가 없고 여자가 뭐 뭔가 이름을 남기거나 할 일 없잖아. 그래서 이 자평진전은 대체로 이 명식을 소개를 하면서 누구누구의 명조다, 누구누구의 명조다 하는 그 10개 중에 8, 9개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재상이나, 왜냐하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의 명식이 기재가 되고, 일반 소시민으로 태어나면 자기 사주를 몰라요. 몇 년도 몇 월 몇인지 몰라. 대부분 띠밖에 몰라요. 월 정도나 알아. 그러니까 자기 사주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 당시에. 근데 좀 뭐 조선 왕조에서 태어났거나 뭐 어느 정도 사대문 가에서 그래도 이제 사는 집안에서 권력자의 귀족의 집안으로 태어나면은 이제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명리학이라는 게 그 사실 귀한 사람들의 학문이었고, 당시에는 명리학자들이 조정에도 들어가고 주류 학문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관직이 있는 사람들만 사주가 기록이 됐다고. 그래서 이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명식이 다 정승, 재상, 유명한 재력가, 권력가, 사실 재력가의 비중도 적고 대부분이 권력이나 큰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뭐 총리, 장관, 차관 뭐 이런 사람들의 직군이 좀 낮으면 집안이 엄청 부자거나 뭐 부자가 아니더라도 직위가 아주 높든가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 사실 격국론은 부자들의 샘플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주 명리 체계라는 것을 좀 감안하고 들으세요. 아, 이렇게 치면 또 호신쌤은 혹시 자평진전을 디스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야, 저 자평진전 되게 좋아해. 저는 적천수보다 자평진전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적천수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귀걸이가 좀 많아서 애매하거든. 그래서 적천수 가르치는 교수들이 제일 힘들어해. 해석이 여러 가지니까. 근데 자평진전은 명확하거든. 학문적 가치가 있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좀 덜하다고. 일정의 규칙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다만 그 대상의 샘플이 부유층이나 권력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해야지 우리가 자평진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왜 그러냐면 이 자평진전을 공부를 해서, 이게 자평진전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일종의 격국의 성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성패라는 게 뭐냐면 성공하는 격과 실패하는 격이 있어서, 일명 이 격국론으로 사주를 해석을 할 때는 파격과 성격이라는 구분으로 사주를 구분하게 크게 2등분을 해. 성격, 사주의 격을 규칙대로 잘 갖춘 케이스와 파격, 규칙을 잘 갖춘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 근데 보통 비중이 보통 1대9 정도 돼요. 1대9 정도.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할 적에 이 성격된 사주 보기가 정말 귀합니다. 내가 보기엔 한 2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오리지널 성격. 그러니까 정관격은 상관이 없어야 되고 상관운도 만나지 말아야 돼. 뭐 그렇게 되면. 정인격은 정제 만나면 안 돼. 근데 안 만나겠냐고. 다 들어있다고, 재성이. 웬만해서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규칙들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주들이 별로 없어.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1700년대의 귀족 사주들의 특징을 연구 분석한 형태라고 보면은 이게 맞는 거야. 1700년대 청나라 시대의 중국 사회의 정치 경제계에서 유력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의 사주 형태가 이랬구나.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잘 맞는 법이야. 근데 한 300~400년 정도가 흐른 현대 시대까지 잘 맞는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달라. 왜냐하면은 그런 거죠. 옛날에는 무슨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사람을 되게 천하게 여겼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다들 연예인 안 돼가지고 연예인 되고 싶어요라고 노래를 부르고, 너 서울대 갈래? 연예인 되면서 연예인 될래요. 그냥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많잖아. 그 신해철 아저씨가 대학가요제에서 20살 때 1등을 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저 가족들이, 저 부모님이 그 되게 보수적인 분이셨대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간 놈이 왜 딴따라를 하냐, 음악하지 마라 해가지고 되게 천하게 여겼던 거지,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대문을 안 열어줬대. 아버님, 저 1등 했어요! 하는데 대문을 안 열어주더라는 거야. 너 나를 거역하고 그 딴따라를 한다고? 그래서 당시에 대학가요제에 그 순위권에 입상한 사람 중에 전업가수로 간 사람이 사실 별로 없고, 대부분 대학생 때 잠깐 노래를 불렀다가 그 뭐 좋은 데 취업하겠다라는. 근데 이게 이제 후반에 들어올수록 아예 이제 뭐 오히려 연예인을 더 높이 쳐주는, 대한민국이 이제 딴따라로 세계에 알려지는 이제 K-팝의 시대가 된 거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에서 그 당시에 천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관념과 요즘 시대에 천하게 여기고 귀하는 관념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관점으로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십정격에 대해서 이 사주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격국론은 중국 청나라 시대에 심효천 선생님이 집필한 자평진전이라는 책에서
기인하고 있다.